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짚어보고 진행해 볼게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는 어떤 사회가 이것은 시장 경제를 보는 상품 생산 사회죠. 저희 상품 생산 사회는 당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해서 사회적 생산이 부정부적으로 조직된 결과가 그리고 동시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노동력까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들여다본 게 상품이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그냥 기초 단위가 되는 자본주의 경제 세포에 해당하는 상품을 들여다보는데, 상품이라는 건 뭐다? 일단 어떤 유용한 물건, 쓸모있는 물건이라는 의미에서 말해야 사용가치. 상품이 되려면 일단 쓸모있는 물건입니다. 쓸모있는 물건이라면 다 상품은 아니죠. 사용가치가 상품이라면 시장에서 다른 상품과 일정한 비율을 교환해야 그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환가치. 상품은 사용가치이면서 교환가치다. 사용가치를 가지고 교환가치입니다. 딱 봐도 서로 다른 상품인데 어떻게 서로 교환이 가능할까라는 걸 들여다봤더니 서로 달라 보이는 그 상품들이 공통의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인간의 노동이고, 그걸 우리가 가치라고 부르습니다. 그렇죠? 가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노동 가치입니다. 자, 근데 이 가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어떤 상품을 들여다봤을 때 이걸 생산하는데 일정한 양의 인간의 노동이 들어갔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이게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 상품이 다른 상품과 어떤 비율로 교환되는가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는 이렇게 상품은 사용가치이면서 가치이고, 가치라는 것의 실체는 인간의 노동입니다. 이 가치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방식이라는 게 한 상품과 다른 상품과의 교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상품들, 서로 다른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품을 사용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걸 생산하는 노동은 구체적 노동, 유용 노동이라고 서로 다른 노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 노동 일반의 지출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공통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얘기로 불렀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한 상품의 가치 크기는 상품에 포함된 노동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엄밀하게는 그 상품을 재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그래서 특정한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실제로 들인 노동 시간의 가치가 아니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 평균적이고 지배적인 노동 숙련도와 노동 강도를 전제했을 때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 이게 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 자, 왜 이렇게 이중적인 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죠. 자,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소비해야 하고, 각종의 사용가치를 필요하고, 이 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인간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 항상 사회적 분업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 이 사회적 분업이라는 게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가지고 그 결과물을 그것을 필요하는 사람한테 바로 분배해서 소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애초에 사회적 분업이 무계획적, 무정부적,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만들어진 생산의 결과물을 상품이라는 형태로 교환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교환하기 이전에
서로 다른 사용 가치들을 서로 비교해야 된다. 네, 비교가 하기 위해서는 이 서로 다른 상품들의 공통된 무엇으로 환원시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노동, 우리가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실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필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런 규정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봤던 게 우리가 익숙한 이제 무한가치 형태는 이제 가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상품이 화폐와 교환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생산과 보관이 발전하면서 화폐가 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추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가치로는 무슨 이론이다?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라는 이론이라고 했었죠. 자, 가치라는 게 뭐야? 그건 인간의 노동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노동이 가치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상품 생산의 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화폐는 뭐다? 일반적 등감을 상품이다. 그래서 실제로 화폐 이론은 상품 화폐입니다. 그것도 야, 화폐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건 일반적 등감의 상품이야. 라고 주장을 해줍니다. 자, 이거 이제 필연적으로 상품 생산이 발전하면서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화폐가 등장하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몇 가지 불안 요인들이 또 생겨났어요. 우리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경제 위기, 공황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화폐는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지만 오늘날에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불안금권이 유통하고 있어요. 어째서 이제 그런 과정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살펴봤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별탈 없이 화폐라고 잘 쓰고 있는 불안금권이 사실은 대단히 이제 불안정하고 취약한 존재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예 화폐 지급 못 받는, 불쏘시개 지급받고 못 받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주제 중에 하나인 인플레이션, 이걸 이제 알게 되면은 정말로 이게 그다음 믿을 게 못 되는구나라는 것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죠.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오늘 뭐 처음 오셨거나 시간에 이제 빼먹으신 분들은 좀 얼떨떨하실 수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도 촬영하고 계신데 우리 카페에 그렇죠?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촬영하신 분이 거기에 무삭제 동영상을 현재 올려놓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걸로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를 자, 오늘 주제의 이제 앞부분이 가치와 가격이라고 제목을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항상 가격이죠. 가치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가격이라는 게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상품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이 그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 가격이라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그럼 노동가치이론이라는 거는 개별 상품의 가격이 그 상품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의문이 드는 게, 야, 내가 생각했을 때 대단히 비싸게 팔릴, 가격이 대단히 높은 상품들이 있는데 이걸 생산하는데 그닥 노동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 비싸요. 또 어떤 건 딱 봐도 그 생산하는데 노동 시간이 대단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되게 싸게 팔린다. 그래서 이제 의문을 갖게 돼서 가치가 가격으로 표현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치와 가격 사이 양적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거나, 이거 뭐 이상한 낡은 이론, 이거 틀린 이론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동가치 이론에 대한 이제 가장 초보적이면서 이제 가장 흔히 이제 흔히 하게 되는 이제 오해에 대해서 이제 하나 말씀드렸어요. 이게 노동가치 이론은 노동이 가치를 갖는다는 그런 거죠. 네, 노동가치 이론은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가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가치를 갖는 것은 일정량의 노동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노동력,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노동이 아닌 노동력이 가치.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자, 가치가 가격에서 표현된다라는 것이 개별 상품의 가격이 그 상품의 가치 또는 이제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과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자, 무슨 소리일까요? 자,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가격이 가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익숙한 사고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가치하고 가격을 딱히 구분하지 않는 데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그럼 가치가 큰 거고 가격이 싸면 가치가 적은 거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다. 네. 조금 이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어떤 그 말이지? 그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그 예를 하나,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침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네, 아침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져요. 도시에 살면 그걸 확인하기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로? 네,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실제로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믿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인간이 달성한 과학적 지식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지가 혼자서 뺑글뺑글 돌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적인 경험과는 배치되는 사실 정반대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진짜예요. 무슨 얘기냐? 자연과학의 대상이 되는 현상들조차도 그 겉모습만 봤을 때는 그 실체 내지는 진실을 올바로 드러내기는커녕 왜곡된 모습 내지는 때로는 정반대가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뭐 이런 예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갈릴레이라는 피사의 사탑이라는 곳에서 중력에 관한 실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실험을 했다는 거야? 무게가 다른 금속 공을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렸더니 떨어지는 소리가 쿵 하고 한 번만 나더라. 근데 그 전까지 사람들은 무거운 물체일수록 더 빨리 떨어진다.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그렇죠? 만약에 갈릴레이가 무게가 다른 금속 공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한쪽은 금속 공, 다른 한쪽은 깃털을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떨어지는 소리는 여전히 한 번만 났을 거예요. 왜? 금속 공이 쭉 떨어지고 깃털은 어디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실험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물체에 중력이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봐라, 무거운 물체에서 빨리 떨어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믿어왔던 걸 다시 확인하겠죠. 우리는 오늘날 깃털에조차도 이제 동일한 중력이 작용하지만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알고 있어요. 공기 저항이라는 교란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보면은 거의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와요? 진공관 실험이라고 해요. 쇠구슬하고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리지만 이제 공기를 제거하고 떨어뜨리면 똑같이 떨어진다. 동시에 이 실험 해보신 분 계세요? 네, 저도 해보진 못했어요.
자, 다시 한번 자연과학의 현상들조차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게 되는 겉모습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사회과학의 대상들, 경제학의 대상이 된 경제 현상도 마찬가지다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격이 곧 가치다라는 사고에 익숙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주류 경제학, 이게 이제 미래주의자 사고방식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막스가 어떻게 접근했느냐? 노동과 치료는 막스의 발명품이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의 이제 경제학의 시조 떠받 떨어지는 이제 애덤 스미스께서 막스보다 훨씬 전에 이야기하신 내용이고, 애덤 스미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데이비드 리카르도 같은 고정파 경제학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이제 간주하고 이론을 전개한 기초가 됐었는데, 이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골치를 써냈어요. 내가 봤을 때 이제 교환가치, 가격 이런 것의 배후에 그걸 결정하는 게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 노동의 양인데, 왜 현실에서 개별 상품의 가격이 가치와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본론을 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개별 상품 수준에서 이 괴리를 없애거나 얼버무리려는 이런저런 시도를 했죠. 결국 실패했습니다. 막스는 노동과 치료를 계승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개별 상품 수준에서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를 무리하게 일치시키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괴리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그런 괴리를 설명하는 과정이 자본주의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개별 상품 수준에서는 이런 괴리가 불가피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결국 가격이라는 게 가치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도입부터입니다. 이게 이제 막스라는 사람의 노동가치, 우리가 공부한 마술주의 노동가치론이 이른바 고정파 경제학, 애덤 스미스나 리카르도의 가치론과 완전히 다른 점. 자, 그래서 이제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할 텐데, 오늘 받으신 그 자료에 보면은 그 제목이 가치와 가격 1이라고 돼 있죠. 그죠? 네. 자, 1이라고 돼 있다는 건 2가 따로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없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딱 한 차례 노동 가치를 공부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뤄서 연결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준에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한 대는 100만 원, 이런 식이 이제 뭘 표현하고 있는지 알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컴퓨터 한 대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한다면, 앞에 상품인 금 10g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도 10시간이고, 그래서 이런 동안이 이루어지는데, 금 10g에다가 국가가 부여한 화폐 명칭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죠. 불화동의 그래서 처음에, 지난 시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게 뭔 소리가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런 가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컴퓨터 한 대의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찰하는 가격, 또는 뭐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 가격은 사실 끊임없이 변동하죠, 이런저런. 그렇죠? 네, 100만 원에 조정돼 있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가치하고 가격을 동일시하는 사고방식, 자본주의 사회의 상식 내지는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마다 이 상품의 가치가 변동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 변동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 컴퓨터 한 대의 가격이 100만 원에서 이제 80만 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따져봤더니, 컴퓨터를 생산하는 분야에서 생산성이 증대해서 한 대의 생산에 이제 10시간이 아니라
8시간만 필요하겠다. 그러면 8시간에 생산된 컴퓨터 한 대가 10시간에 생산된 등 19g과 교환되지 않을 거다. 8시간짜리는 8시간짜리. 그래서 8시간에 생산된 금 8g과 교환이 될 거고 10g에 100만 원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면 1g에 80만 원 정도 명칭이 붙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가격이 하락을 한 건데 이때는 가치와 가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건가요? 아니죠. 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가치 하락을 오히려 가격이 충실히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가격이 120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왜 그런 거를 봤더니 이번에 생산성이 하락해서 현대 생산의 12시간의 노동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12시간에 생산된 12g과 이제 교환되면서 120만 원이 된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하게 됐다. 이런 경우도 역시 네, 가치 변동을 가격이 충실히 반영한 경우지 가치와 가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노동 생산성 변화에 따른 네, 가격의 변동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미래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네, 가치의 변화를 가격이 충실히 반영하는 거죠. 어렵진 않죠. 살짝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게 컴퓨터 생산 분야에서 생산성은 어지간하면 증대하지 하락하진 않잖아요. 이게 좀 어색하다고 싶으시면은 이 경우에는 얘를 컴퓨터가 아니라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걸로 집어넣는 왜? 아직까지 인간이 이제 날씨라든가 폐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노동을 했어도 결과물이 수확량이나 이제 어획량이 달라질 수 있죠. 최근에 오징어가 금징어가 됐잖아요. 그렇죠? 왜? 배를 타고 나서 동일한 시간 동안 조업을 했는데 어획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컴퓨터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즉 컴퓨터의 가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품의 가격이 뭐 때로는 80만 원, 때로는 120만 원 변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괴리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설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경제학이 아주 좋아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자, 컴퓨터 생산 분야에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공급은 많아졌는데 수요가 그 정도 되지 않아가지고 100만 원이 아직 80만 원. 자, 이런 식의 가격 변동을 노동가치로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요경제학 내지는 구조조화 경제학의 설명과 노동가치의 설명은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똑같은 거냐? 그렇진 않다. 그냥 따로 어딘가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도 대단히 익숙한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T, 이건 가격이죠. Q, 이건 수량. 그리고 보통 이제 수요 곡선. 이 우하향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주류경제학의 논리에 따르면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까맣게 만나는 점이죠. P스타라는 균형 가격과 Q스타라는 균형 생산률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선이다 라고 하는 게 주류경제학이 전부 다예요. 그죠? 결론이 자본주의 만만세를 끝나거든요. 원래 이제 이게 최선이라고 보이는 게 주류경제학 이론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주류경제학조차도 이 시장 가격의 배후에 시장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하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른바 균형가격, 그리고 P스타라고 부르는 이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필 컴퓨터 한 대의 균형 가격이 100만 원인가? 라고 물으면 답이 없어요. 그냥 그 점에서 컴퓨터 생산 분야에서 시장이 균형을 이루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가치 또는 가격을 그 자체를 결정한다. 라고 말한다.
노동가치 이론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컴퓨터인데 균형 가격이 하필 100만 원인 이유는 컴퓨터인데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10시간이고 그것의 이제 화폐적 표현이 100만 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주류경제학이 수요와 공급만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지 않는 데 반해서 노동가치론은 그 배후에 이걸 규제하는 게 뭐다? 노동시간에서 가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하는 역할이 달라지죠. 주류경제의 논리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은 그 자체로 가치 또는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노동가치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수요와 공급은 가치 또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로부터 가격의 일시적인 괴리를 되는 거예요. 네,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설명을 오늘 다 완결해 줄 수가 없는 게 제대로 설명을 마무리하려면 주류경제학이 이야기하는 이 균형가격의 실체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주류경제학이 이야기하는 이 균형가격의 실체가 생산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가격에 이제 노동의 중심에 생산가격이 있고 이 생산가격이 가치에서 문제되는데 생산가격을 오늘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걸 설명하려면 우리가 평균 이윤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윤율, 이윤 이런 것들 우리 아직 공부 안 했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나 이제 이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공부하는데 그래서 느리하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윤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저 이제 시작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가치와 가격 파트 2에서 이 설명을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제멋대로 변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장 가격의 대우에 그것을 규제하는 게 바로 가치다. 이 정도로만 이제. 자, 여기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예, 그런가 보다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눈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인플레이션이 뭔가요? 뭐가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상승하면 다 인플레이션. 100만 원짜리가 110만 원, 보통 우리는 이제 모든 상품들의 이제 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주류경제학은 거기에 대단히 친절한 각가지의 설명을 드립니다. 수요 측 요인이라든지 공급 측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근데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 왜 이렇게 상품들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잘 없고 거의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진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오히려 은폐하는 그런 생각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이렇게 구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뭐다? 불안정권의 가치 하락에 따른 상품 가격의 영구적 상승. 자, 이렇게 규정을 해야 진짜 인플레이션을 보고 왜 오늘날 이런 현상이 만연해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생산하는 분야에서 생산성이 하락해서 가치가 늘어가지고 가격이 올랐다. 이건 주류경제학의 논리에 따르면 공급주 요인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또는 일시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서 가격이 올랐다. 이른바 수요축 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규정을 하면은 그런 거 이제 다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자, 특정한 상품을 생산하는 분야의 생산성의 변동이 없어요. 즉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가치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다. 자,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사에서 나는 이제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현상을 하나 들여다볼 거예요. 가격혁명이라고 있죠. 가격혁명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가격혁명이 있어요? 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대박세일 이게 가격혁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격혁명이라는 용어가 출현한 거는 정반대예요.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 물가가 몰라도 너무 오른다. 이런 일이 없었다. 전무한 일이다. 전무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놀라 자빠져가지고 가격혁명이란 말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유럽에서 16세기부터 17세기 초에 걸쳐서 대략 100년 정도에 걸쳐서 상품들의 가격이 2배 내지 3배 정도로 상승합니다. 자, 해마다 2배 내지 3배 정도로 상승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년에 걸쳐서 2배 내지 3배 정도로 상승을 한 거예요. 그거를 연평균 물가 상승률로 환산하면 물가 상승률이 1 내지 2%입니다. 어때요? 가격 혁명인가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2007년 미국발 경제 위기가 터진 다음에 공황이 터진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가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물가는 그보다는 높이 올라요. 그죠? 가격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연 평균 물가 상승률이 1 내지 2%라면은 물가가 그렇게 안정적일 수 있다니 참으로 혁명적인 일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을 텐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놀라 자빠져가지고 너무 급속하게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해서 가격혁명이라는 얘기를 붙였다. 좀 이상하죠? 자, 저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면은 지금 우리가 자, 어쨌거나 그럼 가격혁명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뭐냐?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과 금이 스페인을 통해서 유럽 대륙으로 이제 퍼져나갑니다. 이른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몰랐던 유럽 구석탱이에 들어가고 있다가 배를 좀 큰 걸 만들어가지고 원격지 항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기 시작했죠. 보통 우리는 그걸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이제 불러왔어요. 근데 사실 그게 대단히 서구 중심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용어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왜? 야, 원래 없던 걸 새로 찾아낸 게 아니라 뻔히 거기 사람이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었던 건데 지들이 몰랐을 뿐인데 발견은 무슨 발견이냐.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해요. 뭐라고 부를 거냐?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면 어떠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곳저곳을 이제 항해를 하면서 서로 이제 안면을 듣기 시작했는데 반드시 평화적인 방식의 교류만 하지는 않았죠. 딱 봐도 좀 힘이 셀 것 같으면 이제 살살 꼬드기거나 사기를 치면서 이제 이들을 보려고 했지만 만만하다 싶으면 바로 돌변해가지고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16세기 정도에 제일 잘 나갔던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무적함대로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스페인이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을 대략 석권을 하죠. 그 여파를 오늘날까지도 아메리카 대륙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석권한 스페인이 거기서부터 엄청난 많은 은과 금보다 은이 훨씬 많이 있고 그런 귀금속을 자기 나라로 가져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의 귀금속을 스페인이 어떻게 했냐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률을 금지했어요. 뭔 소리냐? 실제로 스페인은 당시 이제 중상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 중상주의라는 게 뭐냐면 한 나라의 국부란 건 화폐로 사용되는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 그래서 국부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은을 그 나라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상주의도 초기와 후기로 구분이 됩니다. 초기 중상주의를 특별히 중금주의라고 해요. 중금주의의 특징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제 이유 불문하고 외국으로부터 이제 금은을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이거 그냥 꽁꽁 싸매두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빠져나가고 이게 중금주의. 나중에 후기로 가면은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되냐면은 가능한 한 싸게 생산해서 비싸게 팔아서 무역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금은을 늘리는 게 이제 중상주의거든요. 초기에는 그냥 어떤 식으로든 긁어 모아가지고 쌓아두는 방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엄청나게 많은 은과 금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귀금속이 넘쳐나더라도 스페인 사람들이 그걸 깨물어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스페인은 산업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법률로 금지를 했지만 다른 나라들과 이제 밀무역 같은 걸 통해서 차차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흘러왔던 은과 금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상품들의 가격이 2배 내지 3배 정도로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화폐로 사용되는 귀금속의 양이 늘어나면서 상품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상품들의 가격은 화폐량의 증가와 감소에 비례적으로 변동한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른바 화폐 수량설이라고 알려진 그런 아이디어의 주요. 화폐 수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주식이 이겁니다. MB는 PT야. 자, 여기서 M은 화폐량이고요. B는 화폐 유통 속도. 자, 제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이 앞에 있는 분한테 상품을 하나 보냈어요. 근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분이 저한테 받은 10,000원을 꼭 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이때는 화폐 유통가 1입니다. 근데 일주일 안에 이분이 뒤에 있는 분한테 그 10,000원을 다시 주고 다른 상품을 구매하면 화폐 유통가 2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화폐 유통속도라는 건 동일한 화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자주 소유자를 바꾸면서 상품 유통을 매개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알아보셨죠? 자, P는 상품들의 가격이고요. T는 상품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상품들의 총 가격이 돼요. 이런 거죠. 쓸데없이 복잡하게 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품의 가격과 수량을 하면 이 상품의 가격이 되죠. 두 번째 상품의 가격과 수량, 네 번째 상품까지 가격과 거래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품들의 가격 총액이라고 숫자를 합니다. 화폐 수량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화폐 유통 속도나 상품의 총량이라는 건 상품량은 어디가든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고정시키고 있어요. 두 개를 고정시키는 다음에 이렇게 묻는 거죠. 야, M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했습니다. 자, MB는 PT라고 하는 식은 수학적으로는 한등식이죠. 그래서 B하고 T가 고정된 상황에서 M이 늘어나면 이 수식이 맞으려면 당연히 P가 늘어나야 돼요. 화폐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네? 이렇게 되죠. 반대로 화폐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죠? 즉, 화폐량의 증감에 따라서 가격이 비례적으로 변동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대단히 단순한 아이디어고
얼핏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제 주류경제에서 대단한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틀리네요. 무슨 소리냐? 수학적으로 어떤 식이 올바르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현실의 관계를 반드시 정확하게 표현한다라는 점은 없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V분의 PT는 M이라는 식은 수학적으로는 MV는 PT라는 식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고 이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논리적으로 올바른 식. 무슨 소리냐? P하고 T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 사회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가격 총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가 이 가격 총액이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화폐 유통 속도가 평균적으로 뭐라고 할게요. 그럼 이 1,000억 원에 해당하는 1,000억 원의 상품을 유통하는데 필요한 화폐량은 얼마냐? 1,000억을 5로 나누면 되니까 200억 원이죠. 자, 이 200억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통 필요 화폐량. 자, 그래서 이 식이 뜻하는 것은 한 사회에서 일정한 기간에 거래되어야 될 상품을 유통시키는 데 필요한 화폐량은 거래되어야 될 상품들의 가격 총액을 화폐 유통 속도로 나눈 값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화폐 수량차가 뭐가 다른데? 라고 물으신다는 거. 자, 지금 유통 필요 화폐량은 200억 원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사회에 존재하는 화폐는 400억 원이나 돼요. 유통 필요 화폐량보다 2배 많은 화폐가 존재하니까. 화폐 수량설의 논리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장 상품들의 가격이 2배로 뛰어야 되죠. 그죠? 왜? 화폐량이 많아지면 상품 가격이 올라요. 정말 그렇겠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컴퓨터 한 대의 가격이 100만 원인 이유는 컴퓨터 한 대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10시간이고 화폐 상품인 금 10g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10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사회에 존재하는 금의 양이 2배로 늘었어요. 근데 금 10g에는 여전히 10시간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10배를 생산해요.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금의 양이 2배로 늘었다고 해서 10시간에 생산된 컴퓨터 한 대가 20시간에 생산된 금 20g과 교환 되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10시간짜리는 지금부터 10시간짜리로 교환이 됩니다. 그죠? 예시적인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 그렇다면은 제 아무리 유통필요 화폐량보다 더 많은 화폐가 존재한다 좀 치더라도 상품의 가격 부분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00억 원의 화폐가 존재하지만 200억 원의 화폐만 유통에 투입되고 나머지 남는 200억 원의 이제 추가적인 화폐는 유통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장, 내지는 출장. 어떤 형태로 이 금화나 은하면은 귀금속으로 된 장신구로 변모할 수가 있겠죠. 금송아지, 금거북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은행 금고에서 준비금으로 삭제하고 있거나 좀 구린 돈이면 고구마밭에 묻어두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그러다가 화폐 유통 속도가 줄어든다든지 거래되는 상품의 총 가격이 늘어나면 유통 필요 화폐량이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축장됐던 화폐가 다시 유통에 투입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화폐량이 늘었다고 해서 상품의 가격이 저절로 상승하는 건 빌리로 상승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폐 수량설이 틀린 이유입니다. 따라오셨나요? 말되나요? 심각하시죠? 애써 태어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자, 근데 어쨌거나 가격 혁명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폐량이 늘어서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냐라는 거예요.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하고 금을 대량으로 들어올 때 어떤 방식으로 이걸 얻었을까? 일단 상당 부분은 약탈의 결과입니다.
예, 그 지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고대 문명들을 파괴하고 다 쓸어 담았어요. 공으로 있죠. 근데 이제 더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금속은 어떻게 얻어지면 아메리카에서 이제 새로운 광산들을 개발했는데 본국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훨씬 채굴이 쉬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동일한 양의 귀금속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발목할 만하게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화폐 양이 늘어서가 아니라 화폐로 사용되는 귀금속의 양이 늘어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 10g의 생산에 10시간이 필요했다면 지금 5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전히 컴퓨터들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이 10시간은 10시간짜리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제 10시간에 생산된 20g으로 보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상품의 가격이 그죠? 이게 가격 동맹의 진짜 원인입니다. 화폐량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화폐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반대로 명목적으로 상승했다고요.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는 스페인을 통해 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귀금속이 퍼지는 것과 상품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작동하는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이제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오셨어요? 자, 이 얘기를 상당히 길게 했는데 왜 그랬느냐? 사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전혀 다른 원리거든요. 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재적 가치를 갖는 상품 앞에 그만한 은하가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유통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재적 가치가 없는 불안은행입니다. 국가가 보유한 강제 통용력만이 화폐로서 지위를 유지시켜주는데 실제로 불안은행권이 전면화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를 공화국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불안은행권을 살포하기 위한 방식이 이제 태완의 정지거든요.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황이 터지면 흔히 이제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신용에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미하는 건 사실은 상품이 제대로 유통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구입하고 판매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구매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당연하니까. 그래서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지 않아가지고 결국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혹시 만원 올려볼까. 그래서 이제 공황기의 전형적인 현상은 화폐 유통 속도가 급락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5에서 2로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거래될 상품들의 가격 총액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필요 화폐량이 늘어나죠. 이제 200원 가지고는 안 돼요. 500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시기에 국가가 불안은행권을 300억 원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이유는 없어요. 왜? 유통 필요 화폐량이 증가한 만큼을 지금 채워 넣었을 뿐이잖아요. 그죠? 최근에는 어때요? 벌써 10년째 2007년 말 이후로 경제가 바닥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조금씩이지만 오르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얘기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유효수를 적시하는 것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내재적 가치를 갖는 상품 화폐라면 유통 필요 화폐량보다 더 많이 유통에 강제로 투입하려고 해도 계속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불안은행권은 내재적 가치가 없잖아요. 야, 국가가 이거 화폐야, 이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 라고 강제를 하지만 그걸 그 가치 자체를 보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경제 위기 상황이 그렇게 썩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경제가 회복이 돼서 화폐 유통 속도가 2에서 5로 다시 복귀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유통 필요 화폐량이 다시 200억원으로 줄겠죠. 그러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투입한 300억원의 불안한 행보니 지가 알아서 다 유통에서 빠져나온다는 문제가 있을까요? 네, 상품화폐라면 괜찮은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자기들이 푼 은행권을 다시 회수해야 돼요. 그죠? 최근에 미국 정부가 2007년 이후에 구제 국익 엄청 쏟아붓고 양적 완화를 보고 달러를 엄청 풀었잖아요. 근데 지들도 너무 많이 풀었다 싶었는지 야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 실업률도 낮아지는 것 같아, 이런 핑계를 대면서 다시 빨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이자율을 다시 높인다느니 자기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다시 회수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놔두면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게 빠져나온다는 걱정이 없어요. 물론 이제 불안은행권이라고 해서 출장 내지는 퇴장이 아예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상품화폐처럼 안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놔뒀을 때 추가적으로 투입한 300억원 중에서 그래도 200억원만큼은 빠져나온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100억원은 여전히 남아서 유통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200억원의 화폐가 감당했던 역할을 100억원 추가해 300억원이 감당하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불안은행권 전체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는 거예요. 최소한 물가가 1.5배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국가가 이 불안은행권의 양, 이른바 통화량이라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런 관리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유통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불안은행권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게 일상화예요. 왜? 그렇게 해서 이른바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경제를 부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제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규정했는지를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전면화되는 현대 자본주의 고유한 현상입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를 구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유통 필요 화폐량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불안은행권을 투입한 결과로 불안은행권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품들의 가격이 명목적으로 오릅니다. 여기까지 질문 주시죠. 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결국 불안은행권이 전면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반성적인 현상이 됐는데 그 계기가 1930년대 대공황이었다 그랬죠. 시장에 맡겨놨더니 공황이 해소되기는커녕 자본주의가 먼저 해소되게 생겼더라. 자,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 미국의 도매 물가 지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현상이 자, 1930년대 대공황이 1929년 10월에 발발을 하고 1933년 초까지 계속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루즈벨트가 집권해서 뉴딜 업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됐다? 평안 정책부터 했어요. 자, 그래서 대공황이 발발하기 한 3년쯤 전에 1926년에 도매 물가 지수를 100이라고 하거든요. 공황이 제일 심각했던 1933년 초에 물가 지수는 60밖에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상품이 제대로 팔리지 않아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푼다. 그렇죠? 대단히 재밌는 사실은 대공황이 발발하기 직전인 1929년 10월 이전에 26년부터 29년까지는 미국 역사상 유례 없는 호황이었어요. 보통 호황기에는 물가가 급속도로 오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오늘날 기준. 근데 26년부터 29년 사이의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이때도 완만하게나마 하강이 있었어요.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하락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황이 이제 발발하고 나서
센티미터를 했습니다. 루즈벨트가 무딜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야 된다고요? 평화의 전제부터 했어야 됐죠. 불안한 행권을 대놓고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네, 이게 그렇게 그래프로 나와야 통계로 확인이 됩니다. 자, 뉴딜이라는 게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공황으로부터 자본주의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기예요. 뉴딜 어쩌고 하는 건 진짜 사기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은 완성하시죠. 네, 그게 공원이라고 공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이제 물건에 계속 뜨는 거였습니다. 근데 심지어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건 결코 당연한 일일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하니까 불안한 행동이 전면이지.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정부가 유통필요 화폐량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불안한 행동을 투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공황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좀 상대적으로 온건화를 잘 나간다는 시기조차도 항상 유통필요 화폐보다 더 많은 불안한 행동이 계속 주입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행동의 일부는 폐장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유통에 남아서 불안한 행동 전체의 가치를 끊임없이 하락시키면서 물가 상승을 당연한 것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좀 어려우신가요? 네.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고 좀 익숙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어려워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최근 상황 아까 잠깐 미국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최근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 원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자, 2007년 말에 미국발 세계 공황이 터진 다음에 뭐 구제기금을 천문학적인 규모로 쏟아부었죠. 그때 이후로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 어쩌고 하면서 계속 쏟아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불안한 행동이잖아요. 아무리 달러가 초강대국 미국의 통화라고 하지만 레지드 가치가 없거든요. 언제까지나 무한정 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불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야 아무리 달러라지만 이거 너무 많이 풀었는데 이상하지 않아? 뭔가 좀 의심스럽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기들이 장담을 못하거든요. 달러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이 잃어버리며 또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어댔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빨아들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명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명분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에서 금리를 조금씩 올리겠다, 알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표는 좋아졌다고 나오는데 어떤 지표는 더 나빠졌는데요.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니까 대단히 조심스럽게 조금씩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사실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국가가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공황을 완전히 해소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공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완화하는 것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식의 이제 국가의 개입이나 구제도 그다음 약발이 잘 안 먹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안한 행보를 투입해서 경기 부양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효과도 그다음 신통치 않고 너무 많이 풀리면 불안한 행보 자체의 신뢰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으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전긍긍. 근데 미국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또 어때요? 한국은행 이자율 이거 뭐 어떡하나 고민을 합니다. 왜? 그나마 지금 한국의 이자율이 대체로 미국보다 높아가지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면은 우리도 이자율을 거의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높게 올리지 않으면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갈 텐데 이렇게 걱정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태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려도 되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한계 상황에 몰려 있죠. 네, 소규모 자영업자들, 그리고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들, 그리고 어지간한 중견기업이라고 부르는 중소규모의 자본가들까지도 폭리까지 차 있는 상황이에요. 네, 빚에 밀려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살짝 올리면 이런 사람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파국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전전입니다. 네, 그게 이제 현재 자본주의 경제가 겪고 있는 실상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하나의 시기지만, 실제로 이 시기에 이제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게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현실에서, 최근의 현실에서 이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일단 이 정도인데요. 다시 한번 질문이나 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한 두어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 가지시면서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생각하실 게 있다면 그때 또 얘기해 주시고. 네, 잠시 쉬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의 주요한 현상이라는 부분인데요. 질문이나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그러면 네. 사실 이게 상품 가격의 명목적 상승이면 네.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동시에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인플레이션은. 네, 그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에요. 인플레이션.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해서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동시에 비례적으로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만 그러냐면은 국가가 화폐 단위를 바꿨을 때, 통화기업 어쩌고 하면서 이제 100원을 10판으로 하자 이런 식의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도 몇 번 듣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걸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만 상품들의 가격이 동시에 비례적으로 변동하는데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항상 지배계급이 유지하게 작용하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또 다른. 자,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죠. 네, 마트에 가보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만 빼고 다 오른다고? 네, 이거 뭘만 빼고 다 오른다고 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난번 대선을 기화로 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생필품들의 가격을 우후죽순으로 올렸는데, 우리는 항상 이제 피부로 그걸 느끼는데, 가만히 보면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 통계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면 정부 당국자의 답변이 뭐예요? 물가지수 통계라는 건 보통의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상품들만 가지고 작성하는 게 아니라 훨씬 광범위한 영역의 상품들을 가중평균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거니 하고 이제 믿어주고 싶지만 사실 좀 의혹이 있어요. 왜냐면은 정부가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들의 가격을 가중평균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각각의 이제 이런저런 상품 영역을 분할해가지고 그 상품군에서 대표 상품을 몇 개씩 뽑아가지고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일종의 바스켓에다 집어넣어요. 이 바스켓에 들어있는 상품들의 가격을 가중평균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이걸 어떻게 좀 통제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제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이 이제 가끔씩 확인이 되죠. 1997년 말에 대한민국이 IMF 사태라는 이름으로 공황을 두드려 맞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공황이 외환위기라는 형태로 폭발했기 때문에 $1 환율이 급등했죠. 그 전까지
달러당 800원이었던 게 일시적으로 달러당 2,000원이 넘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상품들의 가격이 너나 할 것 없이 올랐고, 그걸 우리가 제일 쉽게 경험한 게 중국 음식점의 메뉴판이 전부 다 앞자리수가 하나씩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중국 음식점의 메뉴판이 전부 다 앞자리수를 바꾸는 와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중국 음식점에서 짜장면 가격을 한 몇 달 동안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중국 음식점 경영하는 사장님들이 그나마 서민 음식이 짜장면 가격을 올리면 안 그래도 힘든 서민들이 이제 더 의기소침해질까봐 격려 차원에서 이제 유지시켰을까 하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짜장면이 당연히 이제 물가지수 산정하는데 중국 음식에 기표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봄직하죠. 요식업계로 어딘가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청와대도 정부 어딘가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사장님들 요즘 힘드시죠. 그래서 이제 아니 밀가루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다들 이제 가격 올리실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10분 일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올리셔야죠. 근데 다 올리셔도 좋은데 그중에 짜장면 가격만은 당분간만이라도 좀 가만히 그냥 놔두셨으면 어떨까. 점점 올리신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할 말은 없는데 어쩌면 세무조사가 나갈 수도 있다는데 이러면은 이제 못 올리는 겁니다. 진짜로. 이제 경험이에요. 실제로 97년 말 98년 초에 딴 건 다 오르는데 짜장면 가격만 상당수 음식점에서 중국 음식점에서 그대로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2007년 말에 미국발 세계공황이 터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돌 맞은 아기들한테 보통 금 한 돈짜리 반지를 줬잖아요. 그게 만만치 않게 됐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명박 정부에서 소비자 물가 산정 품목에서 아기 돌반지를 빼버리더라고요. 왜? 그게 남아있으면 물가 주지 않으면 어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일상적인 관리 내지는 조작이 이제 벌어지는 게 우리가 발생이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를 너무 이렇게 불신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혹은 있지만 믿어주자고요. 대한민국의 이제 당국자들이 그런 통계를 대단히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판정한다라고 믿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더라도 이 통계가 애초에 포착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이 존재한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자, 현재 시점에서 어떤 상품의 가격을 P0라고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이 상품의 가격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전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면 몇 퍼센트 나와요? 0%를 당연히 그죠? 물가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그럼 정말 인플레이션은 없는 거냐? 통계적으로 당연히 없는 걸로 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없는 것이 아니냐 0%니까. 근데 이 말이 어떤 경우에만 진실이냐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상품을 생산하는 분야에서 생산성이 하나도 변동하지 않았을 때만 이 말이 진실일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노동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상품들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 하락이 가격에 정상적으로 반영된다면 대부분의 상품들의 가격은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30년대 대공황 이전에 호황기에도 물가가 하락했던 거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은 뭐예요? 오히려 대부분의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보고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노동 생산성 증대에 따른 가치 하락이라는 것을 통계가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면 이만큼은 뭐냐? 그 통계가 통계를 잡힐 거 없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이제 이른바 눈부신 생산력 발전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상품들의 가격은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건데 인플레이션은 결코 모든 상품들의 가격을 동시에 고르게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형체가 있어요. 자,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던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통 소리가 나면서 이 돌멩이가 떨어진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물결이 공심원을 이루면서 퍼져나가게 되죠? 자, 인플레이션이 전파되는 방식도 이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죽이기를 위해서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죠. 그러면 그때 그 공사를 수주받은 재벌들의 건설사, 국정자본의 공사비에서부터 인플레이션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걔네들이 이제 다른 거래를 한다라든가 내부를 준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시차를 두고 퍼져나간다. 그래서 이제 불안은행권이 과잉 투입된 상황에서 누가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더 빨리, 더 많이 올릴 수 있는가는 당연히 그가 자본주의 사회를 가지고 있는 힘 또는 다른 시장 지배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 자본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상품일수록 가격이 더 급속도로 많이 오르고 중소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거의 예외 없이 제일 마지막에 가격이 오를까 말까 하는 상품이 있어요. 어떤 상품이 있어요? 네, 아까 이게 답이 나왔어요. 임금만 빼고 다 오른다고 했잖아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이 제일 늦게 올라요. 근데 보통 우리가 듣게 되는 얘기는 노동자들이 과도하게 임금 인상 요구를 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위기가 온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이미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임금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어지간해서 오르지도 않잖아요. 자,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다시 좀 올려놓으면 다시 물가가 뛰면서 도로화물이 파불이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이 결코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또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관한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로 부르는 상품 생산 사회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 공부가 일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의 두 번째 규정 내지는 특징.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노동력까지 상품으로 되는 사회다라는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상품은 사용 가치이면서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상품의 가치 크기는 그것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품에 적용되는 규정이 당연히 노동력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사용 가치와 가치는 뭘까? 라는 겁니다. 자,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사용 가치는 뭘까요? 어떤 상품의 사용 가치는 그 구매자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판매자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구매자한테 의미가 있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의 구매자가 누구예요? 자본가죠. 자본가가 그 노동력을 구매해서 어디다 써요? 자신이 가진 생산수단과 결합해서 생산을 합니다. 자본가들이 생산하는 목적은 이윤의 획득이라는 말이에요. 사회에 유용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 아무리 이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윤이 남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희귀질환의 치료제가 잘 없어요. 왜?
환자 수가 충분치 않으면 비싼 비용들을 개발해봤자 돈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그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일단 환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될 것. 두 번째, 그 환자들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환자가 아무리 많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돈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지역에 이제 환자들이 집중돼 있으면 치료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한국에서 한참 떠들썩했던 메르스 같은 게 치료제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애들이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자본가가 생산하는 부분은 이윤 에펙트인데 그러면 그 이윤과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사용가치, 어쨌거나 노동력은 생산의 필수적인데 사용가치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건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의 주제예요. 이거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한 내용, 즉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라는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일단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동력도 상품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 크기도 노동력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서 결정될 건데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자, 대부분의 상품들은 사실 거의 모든 상품들은 그 상품의 이제 구매와 판매 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휴대폰을 하나 매장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그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 휴대폰은 이번에 신형이라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조작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정도로 이제 알려주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잘 쓰세요. 이거 끝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삶아먹듯이 찜쪄 먹든지 가져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노동력이라는 상품도 그럴 수 있을까? 노동력의 구매자인 자본가가 그 노동력을 사용할 때 판매자인 노동자는 자기가 집에서 편히 쉬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노동력을 구매한 자본가가 노동력을 사용하는 과정은 실제로 노동력의 판매자인 노동자가 생산 현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발휘해서 노동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그 판매자인 노동자와 분리가 불가능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노동자가 일정 시간 동안 노동을 하게 되면 그 노동자는 어떤 상태가 돼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지금 한참 노동을 하고 다들 오셨기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힘들고 지치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그게 노동력이 소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노동력을 소진한 노동자가 그 노동력을 다시 재생산해서 다음날 다시 자본가한테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이 노동자가 먹고 입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라는 활동에서 제일 첫 번째 먼저 해석하는 건 기본적인 물리적 생존입니다. 근데 이걸 어느 만큼의 수준으로 해결을 해야 노동력이 정상적으로 재생산되는가에 대해서는 노동력의 구매자와 판매자 쪽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야, 옷이라는 건 대충 몸만 가리면 되지. 음식이라는 건 대충 칼로리만 맞춰주면 될 거고, 그렇죠? 야, 집이라는 건 하늘에 별만 안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일부러라도 천장에 구멍을 뚫던데 말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노동력의 구매자들, 자본가들이고, 동시에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마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노동력의 구매자 편에서 이제 봉사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요학자들, 그렇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번 사단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 나름 신정부가 열일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나마 이제 내년부터는 시간당 7,500원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제대로 된 노동력 재생산이 가능할까요? 뭐 이번 대통령 임기 안에 시간당 10,000원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걸로 될까? 네,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몇 차례 그 최저임금 내지는 최저생계비로 실제로 살아보자라는 체험 행사 같은 걸 했었단 말이에요.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와중에 이제 집권당, 당시 집권당의 국회의원 하나가 그 체험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야, 나 그 돈만 가지고도 황제처럼 살겠는데 라고 이제 글을 올려서 여기저기서 엄청 욕을 들어보는 적이 있어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제 그 정도 돈으로 황제처럼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분한테 찾아가서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고작 일주일만 이렇게 황제 같은 삶을 맛보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이만한 돈만 드릴 테니까 평생 황제처럼 이렇게 삶을 누리시면 어떨까요? 제안을 해보잖아요. 이분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엄청 기뻐하시겠죠? 너무 기뻐서 천장을 뚫고 올라갈지도 몰라요. 길길이 뛰면서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마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근데 지도 못하는 걸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는 노동력이 정상적으로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야, 나는 옷이 너무 많아서 드레스룸이 몇 개씩 필요해.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철마다 갈아입을 옷이 몇 벌씩은 있어야 되고 또 가끔씩 이제 뭐 특별한 자리나 외출을 할 때 자기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옷들도 한두 벌씩 있어야 되고 매 끼니 고급 레스토랑을 내 집처럼 드나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끼니 때가 되면 영양 균형이 갖춰진 식단을 접할 수 있고 가끔씩 내가 좋아하는 별식이라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타워 팰리스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해마다 철마다 전세값, 월세값 걱정이라도 좀 덜 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게 2017년 대한민국에서 노동력의 정상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최소 조건이에요. 그렇죠? 무슨 소리냐?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더 있을 텐데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활동이라는 것은 항상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제 규정된 게 있어요. 이를테면 1990년 6.25 전쟁 전후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수준과 2017년 대한민국의 수준이 동일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수준의 이런 기술이라는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의식주의 해결이라는 게 단순히 노동자의 물리적 생존만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면 이 노동자는 그래도 나는 인간답게 살고 있다라고 느낄까? 간신히 숨만 쉬고 산다, 죽지 못해 산다라고 느낄까? 후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이제 문화나 정말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첫 번째 멈춤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구매할 때는 항상 뭘 염두에 두냐면 이 노동자가 내가 하는 작업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규율에 순응해서 내가 지시한 장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강도로 꾸준히 성실히 일해 줄 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신체적인 건강, 물리적인 생존만이 이제 노동력 재생산 그 범주에 해당한다라면은 실제로 자본가가 가장 선호하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는 늑대 소년일 거예요. 그죠? 네, 신체적 능력이 엄청 뛰어나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늑대 소년을 고용할 수는 없어요. 왜? 이게 안 돼 있거든요. 그죠? 자본가가 원하는 만큼의 노동 능력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인간은 없고 그리고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범주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노동자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죠. 수명이 유한하다.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이
노동자가 평생을 노동력을 팔면서 살다가 죽었을 때 이세를 안 남겨놓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모든 노동자들이 이세를 남기지 않고 죽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사회가 유지되겠지만 그 전에 자본주의도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 자본가가 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생산수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기꺼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자 하는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다음 세대의 노동자 계급을 재생산하는 활동, 출산과 양육이라는 활동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활동의 세 번째 범주입니다. 크게 이 세 가지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이런 활동들을 무리 없이 수행하려면 이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해서 소비해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노동력의 가치 크기는 노동력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활동들을 수행하는데 노동자가 구매해서 소비해야 될 상품들의 가치의 합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노동력의 가치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말 돼요? 질문 주세요. 자,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는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 합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자본가가 노동자가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임금은 결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한 대가다. 임금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뭐도 확인했냐면 어떤 상품의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럼 현실에서 이 노동력의 가치와 그 가격과의 관계는 대체로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노동력의 가치보다 클까요? 내지는 비슷할까요? 아니면 못 미칠까요?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물어볼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이제 나오는 답은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노동력의 가치만큼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수결이 항상 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다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청년 실업 그리고 저출산. 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출생입니다. 네. 왜 그게 문제가 될까라는 거예요.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죠? 제일 청년인 것처럼 보이는 분한테 여쭤보면 왜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됩니까? 네? 왜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자, 우리가 듣는 얘기는 뭐예요? 청년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죠?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죠? 자신들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이제 고생한 거 생각도 않고 그냥 대단히 유복하게 커서 고생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청년 실업이 심각한 거는 그대들 때문이다, 그대들의 책임이다 라고 이제 저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세요? 택도 없죠? 네, 그럼 당당하게 반론을 펴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방금 공부한 거예요. 그죠?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그 일자리들이라는 게 우리 취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는 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노동력을 정상적으로 재생산하는 비용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나은 일자리를 계속 찾으면서 대단히 소극적인 방식으로 저항한다는 거예요. 청년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제 청년 실업률이 높은 거예요. 그죠?
쓸데없이 눈높이만 높아진 다음 세대의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조차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책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알지도 못하고서 그 다음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진짜로. 결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당당한 자기 권리입니다. 어차피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팔아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팔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 내 몸뚱아리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거라도 제가 팔아야 되잖아. 그죠? 그건 여러분의 권리다. 노동자로서의 우리의 권리다. 저출산은 내 문제거든요. 자, 다음 세대의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런저런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출하기까지 드는 비용이 줄잡아 4억 정도래요.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 수준이 그걸 감당할 만합니까? 어지간해서는 어렵죠. 그죠? 자, 실제로 2세를 낳아서 기르는 그런 행위가 모든 사람한테 어떤 필수적인 욕구나 의무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강요하는 건 대단한 폭력이죠.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러운 욕구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본가들은 그래서 어지간해서 신경을 안 써요. 임금만 일정 정도 던져주면 지들끼리 알아서 재생산하거든요.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노동자 계급을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수준이 혹시 못 미치기 때문에 당장 내 한몸 검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용기로 애들을 낳았을까요?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조차도 억압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청년 실업이든 저출산이든 문제 해법은 뭐예요? 어떤 일자리를 그냥 대놓고 이제 만들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노동력 재생산에 충분한 만큼의 임금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해법이에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이른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몇십 년 전에 이미 겪었던 그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들이 이제 그걸 해소하는 방식이 뭐예요? 자본가들한테 직접 임금을 충분히 주라고 얘기하면 잘 안 들어보니까 이른바 세금을 걷어서 간접적으로 각종의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확충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충했죠. 그래서 이제 뭐 실업급여를 제공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 이런 서비스 등등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 계급의 재생산이라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의 정부가 국가가 결국 노동자 편이어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른바 사회복지라는 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과연 그 정도라도 할 수 있을까? 신생 문재인 정부 과연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아요.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노동자들의 복지라든가 노동 환경이라는 건 처음부터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예외가 아니다. 그냥 선거에서 표 한 번 잘 찍는다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 자, 어쨌거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이 왜 노동력의 가치만큼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걸까요? 왜 그래요? 자, 사실 노동력의 구매자 쪽에서는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능한 임금 좋게 주고 싶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치보다 많게는 안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그게 준하는 만큼이라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 서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실제로 임금 수준이 가치만큼 지불되느냐 지불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건 뭐겠어요?
누구 힘이 더 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노동력을 펴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다 왔어요. 면접을 보면서 면접관이 넌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말은 어떻게 네가 이 회사에 충성해서 우리 사장님의 이윤을 많이 벌어들일지 한번 얘기해봐라라는 얘기인데 그런저런 그런 얘기를 하다가 대답을 잘 했단 말이에요.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너 도대체 얼마만큼의 연봉을 기대하느냐라고 쓱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때가 중요해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딘가에서 더운 여름날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그죠? 이걸 좀 생각해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하겠는데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 순간 어떤 대답이 돌아오겠어요? 면접관이 딱 3음절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분, 네 뒤로 줄 섰다는 거지. 그죠? 무슨 얘기예요? 노동력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자본가와 노동자가 1대1로 마주쳐서는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른바 주류경제입니다. 걔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 얘기예요. 노동자하고 자본가가 1대1로 마주쳐서 누구 힘이 더 센가를 가지고 임금을 결정한다. 그죠? 그래프로는 대단히 그럴듯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은 되게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최저임금이 노동조합이 전부 다 악이고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실업을 유발시킨다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노동력의 구매자 입장의 논리를 이제 대변하고 있는 게 이제 주류경제. 자, 그래서 이제 1대1로 마주쳐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동력의 가치만큼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만큼의 임금이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길을 쓰고 공부해가지고 가능한 좋은 대학을 가고 스펙 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문을 뚫어야 돼요? 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또 좌절하고. 그래봤자 쟤네들한테 이제 허용되는, 쟤네들이 허용해주는 이 틈은 적어야 전부 다 모든 노동자의 대안이 될 수가 있지가 없습니다. 결국 1대1로 마주쳤을 때 상대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노동자들의 힘은 쪽수에서 나옵니다. 단결해서 투쟁하는 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본가들에게 성실한 임금 교섭을 요구하고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쟁의 행위도 하고 파업까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훈육받았어요? 바로 그런 노동자들의 이제 가치행동이라는 게 이 체제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익을 해치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나쁜 불온한 행동이라고 이제 믿도록 훈육받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동자들의 파업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끔씩 이제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파업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게 되더라도 한편에서는 저 사람들 참 안 됐다 라고 동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저렇게 파업을 오래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질 텐데 하면서 알아듣죠. 그죠? 자, 인구의 다수가 절대 다수가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이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의 이제 처지, 노동력의 판매자로서의 자신의 처지에 충실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력의 구매자, 자본가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훈육받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그렇게 주입받고 세뇌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식적으로 그걸 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사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금 투쟁을 하는 건 그 자체로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 노동력
안 팔겠다, 자본주의 끝장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죠? 일단은 내가 노동력을 상품으로 파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질서를 받아들인 위해서 그나마 이 내가 파는 상품의 가격, 임금만이라도 가치에 준하게 받자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로 정당하고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또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당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너무 이제 당연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셔가지고 강의가 일찍 끝나고 있어서 네. 그런데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네. 자칫 자본주의가 끝장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쟤네들도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또 시켜서도 하고 그리고 서구 사회나 이런 선진 사회들에서 경험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고. 근데요. 네. 네. 자본가들의 시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히 협소하고 단기적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나름 이제 상대적으로 현명한 누군가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자본가들은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른바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자본가들의 일정 부분 양보를 얻어내는 과정은 지배계급의 이제 현명한 각성의 결과가 아니라 뭐 때문에 됐어요? 계급투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복지국가라는 데 대안이라고 외치는 많은 이제 선한 의지를 가진 진보적인 정치인이나 지식인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의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사실은 사기를 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보장제도, 높은 복지 수준이나 좋은 노동 환경은 결국 선거에서 표를 진보 정당에게 줘서 얻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복지국가 시스템이 수립되는 과정은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대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질서재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나라에서 전부 다 이른바 좌파 정당, 내지는 3인주의 정당이 집권해가지고 그런 걸 했을까? 아니에요. 상당수의 나라들에서 우파 정당들이 집권을 했어요. 근데 우파 정당이 집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는 다 확립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동자를 들고 일어나서 체제를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은 다 망했지만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존재했고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무길승천한 기세라는 것도 있었고 노동자들의 그에 대한 호감도도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외에 선택할 대안이 있었고 그리고 현실의 불만과 저항을 그냥 우리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표를 찍어서 누군가한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물리적인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서 지배계급이 불가피하게 양보한 결과가 복지국가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가 대안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대단히 좋은 총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힘이 없으니까 다음 선거에서 저희 당에 표를 주세요. 저희를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해서 나아가서는 국회에 많이 넣어주시고 청와대에도 들여보내주세요. 그럼 잘 살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안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역사상 어떤 복지국가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더 그분들에 대한 믿음이 적은 이유는 실제로 그런 걸 앞장서서 주장하는 그런 이제 단체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죠? 한때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고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외치던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죠? 그분들이 서구의 이른바 복지국가라는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모를 리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1990년대 이후로는 태도를 싹 바꿔서 자기는 전혀 그런 것들 관련이 없거나 모른다는 듯이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통한 독주국가를 수립하는 게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전달하신다. 어찌 보면 대단히 끔찍합니다. 왜? 나름 살기 힘들지만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 세상을 바꾸고 모두가 인간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체제 내 안주하고 척한 그런 역할에 진보를 그래서 그렇습니다. 얘기가 조금 딴 데로 흘렀네요. 좋습니다. 또 다른 얘기 방금 건 잘라드립니까?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이거 이제 우리 계획에는 없지만 이제 후반에 현대자본주의 강의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좀 더 노골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일단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라는 게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 합으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막수주의 이론을 무조건적인 평등주의와 동일시하려는 그런 이 잘못된 생각 내지는 왜곡된 낙선전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막수주의는 결국 평등주의가 아닙니다.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이를테면 이제 가족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들은 이제 보통의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수준의 그런 교육과 훈련이 있지만 동시에 또 몇 가지 직업들은 추가적인 또는 장시간에 걸친 교육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비행기 조종사가 업대 연봉을 받는데 애들이 파업을 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 노동자, 그 조종사 노동자들이 그 업대 연봉을 받는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야 기계가 조종 다 하는데 이들이 뭐가 힘들다고 파업을 해 하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그 조종사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사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실제로 죽어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어때요? 고임금의 대명사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병원을 개업한 사람이 아니라 종합병원 같은 데서 이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런 의사들도 업대 연봉을 받는다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그런 노동자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일단 의사가 되려면 남들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대학을 훨씬 더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되죠.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는 마지막 학년부터 시작해서 수련이 전공이라는 등록으로 임금을 거의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장시간의 가동 노동에 시달려야 돼요. 최근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못 살겠다 하고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간신히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그나마 좀 더 나은 임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임금을 좀 많이 받더라도 실제로 종합병원에서 하루 동안 진료해야 되는 환자 수가 어마어마하죠. 끊임없이 병원들이 한 사람의 의사가 몇 명의 환자를 진료했는지 계속 계산해가지고 평점을 내립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들은 그 대형 병원 가면 어때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 간신히 의사 만났는데 5분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생각하면은 그런 이제 노동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임금이라는 게 결코 과도한 게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단 이제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노동력의 가치가 그만큼 크고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노동력의 가치가 낮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라는 게 노동력의 정상적인 재생산 비율이 터무니없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럼 구체적으로 이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정상적인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대체로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들을 이제 산정을 해보면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나마 이제 민주노총에서 해마다 표준생계비라는 것들을 산정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제 2017년 이제 표준생계비 발표한 걸 보니까 좀 고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네, 우리가 이제 공부한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표준생계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현재 노동자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임금 수준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자본가들과 싸우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단히 적다는 거죠. 왜? 현실의 임금 수준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타협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한번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딱 그 수준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귀족 노조라고 매도하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결코 표준생계비보다 높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그 수준의 임금도 못 받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인데 임금은 노동력 가치에 턱없이 공급된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다음 주에 공부할 노동력 상품의 사용 가치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건데 노동력의 가치 크기 또는 이제 임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얼마만큼 기여하는가와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 임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본주의 사회 상식은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대가이고 그 가치 크기는 이렇게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 합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얼마만큼 발휘해서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와 이 가치 크기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왜? 이건 생산 과정 바깥에서 노동자가 이런저런 생활수단을 소비해서 자기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이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노동력의 가치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가 얼마만큼 기여할까라는 거는 이거와 애초에 무관하다는 거예요. 네,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라는 게 금방 듣자마자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네.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